안녕하십니까. 기능약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비타민C 얘기를 오랜만에 할 건데요.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한 거의 7년 전 그때 올렸던 게 비타민 D부터 시작해서 비타민C까지 제일 처음에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했고요. 또 한참 후에 중간에도 좀 비타민C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, 최근 들어서는 비타민C가 워낙 기본이다 보니까 제가 별로 언급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비타민C를 되게 신봉하는 분들이 많아요. 특히 이왕재 박사님 팬덤층이 있는 분들한테는 비타민C가 마치 거의 만능인 것처럼, 이것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비타민C를 저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크게 반감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, 사고 없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맹신하듯이 믿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. 저는 과학자다 보니까 좀 더 과학적인 에비던스 갖고 합리적인 사고를 해서 이게 들어갔을 때 어떤 내 몸에 이득이 있는지를 과학적인 에비던스 갖고서 믿어야지, 아무 에비던스 없는 상태로 그냥 이거 먹으면 무조건 좋아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. 저도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께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, 비타민C는 내가 생활하면서 숨쉬는 산소와 같다.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비타민C 얘기를 안 할 거다. 그러니까 환자분께서는 스스로 비타민C를 열심히 알아서 드셔야 되는데, 제가 보는 기본은 수용성 비타민C 기준으로 했을 때 6g 이하는 없다.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의 기준은 6g을 기준 잡아서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는 거는 자유예요. 근데 내려가는 건 없다. 그 정도로 저도 중요시 여기거든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용성을 계속 고용량을 먹어도 문제가 없는 분이 있고요. 어떤 분들은 수용성을 그렇게 먹었을 때는 분명한 부작용이 생기고요. 그리고 불편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못 먹게 돼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다른 방법을 쓰죠. 지용성 비타민C를 먹든지 아니면 수액으로 맞든지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, 환자분들은 자기의 몸 상태가 어떤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드신단 말이에요. 저는 그것도 틀렸다고 생각하는데, 그 다음 또 개념을 잡으셔야 될 게, 내가 비타민C를 먹는 개념이 내 몸에 있는 그 모든 세포 조직 내에 비타민C를 넣어주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. 그렇지 않겠어요? 내가 먹었는데 그게 내 몸에 들어오지는 않고 장에 머물러 있다가 대변으로 나간다? 그게 목적이 아니죠. 목적은 내 몸에 비타민C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먹어놓고는 흡수가 잘 안 되는 문제를 갖다가 그거 지나가면서 대장에 있는 일반적인 세균이라든지 또는 유산균들한테도 비타민C가 좋은 영향을 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저 답답하지만, 비타민C를 적게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이 먹는 걸 저도 선호하고, 환자분이 원하는 자기 몸에 맞는 만큼을 드시는 걸 저도 추천하는데, 무한정으로 무조건 늘리는 게 옳다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. 그리고 목적은 내 몸의 세포에 비타민C를 넣어주는 거예요. 근데 이때 이제 되게 중요시 나오는 게 비타민C 리셉터에 대한 유전자 검사입니다. 이것도 이제 복잡한 얘기로 들어가니까 좀 어려우실 텐데 저 쉽게 설명드릴게요. 여기 장입니다. 여기 장이 있는데 내가 먹었던 비타민C가 장을 통해서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. 그럼 얘가 지나가면서 그냥 똥으로 나가버리면 나한테는 아무 영향을 주는 게 없잖아요. 그죠? 근데 얘가 지나가면서 들어가야 되는데,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비타민C도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. 그걸 리셉터라고 부르는데, 그 통로 유전자가 있어요.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은 제 책에도 있는데, 비타민C 통로 유전자인 SBCT1을 검사할 때 이 검사 항목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제 병원 통계로 본다면은 한 20-30%? 그 정도. 그러니까 병원에 오는 환자 기준입니다. 환자 기준으로 봐도 그렇게 많거나 아주 적은 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있어요. 그런 분들한테는 대표적인 생기는 문제가, 이 통로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니까 내가 고용량의 비타민C를 한꺼번에 먹게 되면은 무조건 부작용이 생겨요. 안 들어가니까. 통로를 통해서 비타민C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변이가 있으면 잘 못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양이 제한되다 보니까 많은 양이 남을 거 아니에요, 장에.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나가면서 삼투압 설사를 일으키는 거예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얘를 먹을 때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먹냐, 얘를 쪼개 먹는 거죠. 쪼개 먹는데 빛이 차광이 되고 온도만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병이 있다면은, 그 병에 얘를 탔다고 해서 우리가 먹을 때 산화된 비타민C를 먹을 걸 걱정하면서 먹을 정도가 절대 아닙니다. 이걸 걱정해가지고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한꺼번에 떨어 넣는 게 과연 맞느냐? 저는 그게 더 틀렸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사고를 하셔야지.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수액 맞을 때 생각해 보세요. 누워가지고 1시간 이상 맞을 건데, 그럼 1시간 동안에 산화된 비타민C 맞겠네요? 그렇게 먹는 게 두려울 정도라면은 맞는 것도 똑같아요. 그래서 제가 차광을 해놓잖아요. 비타민C 수액 맞을 때 차광병을 쓰거든요. 그 이유가 햇볕이 들어가서 빛이 들어가서 이런 백열등에도 자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이 빛이 들어가서 산화될까봐 그것도 좀 맞겠다고 차광을 하지만, 그래도 라인을 타고 내려가는 거는 그거는 산화가 안 될까요? 내려가는 동안에 그렇게 손 떨면서 우리가 맞아야 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, 경구
내부제도 착용만 잘 되고 온도만 시원하게 잘 조절이 된다면은 여러분이 먹는 그 2-3시간 동안에 나눠 먹는 동안에는 산화되는 거 걱정하면서 먹을 정도가 절대 아닙니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,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결국엔 비타민C가 지나가는 그 장을 통과해서 나가는 동안에서 이 비타민C가 장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. 그 통로가 바로 SVCT1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요. 내가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은 여기 SVCT1 있죠? 이게 뭐냐, 소디움 디펜던트 바이타민 C 트랜스포트가 아마 약자일 거예요. SVCT1이 2도 있는데 1, 2의 의미는 뭐냐면은,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은 여기 루멘이라는 게, 이게 뭐냐면 장 대변이 지나가는 통로가 여기입니다. 그러니까 요게 일로 지나가다가 SVCT1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. 여기 세포로 들어와서 세포에서 다시 혈액으로 들어가겠죠. 이 세포에 들어온 다음에 세포에서 혈액으로 들어가는 이 통로도 아직도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. 여기도 잘 몰라요. 근데 대충 우리가 넣었을 때 혈중 레벨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거의 통로에 대한 변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들어오는 양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계산이 되겠죠. 그래서 혈중에 이제 비타민C가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? 그럼 얘가 돌아다니다가 그냥 돌아다만 다니는 게 아니고,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? 내가 원하는 세포에 들어가는 거예요. 뭐 간이라든지 신장이나 심장, 뇌, 폐 이런 데 모든 조직 내에 비타민C가 필요하니까 비타민C가 들어가야 될 때 이쪽 사이토조를 통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? 요 세포 벽을 통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근데 이때는 SVCT2를 통해서 들어가요.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이가 있는지 요즘 검사가 가능해졌어요. 그래서 얘를 검사하는 목적은 내가 장을 통해서 흡수되는 거에 대한 변이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는 정보는, 내가 고용량을 한꺼번에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될 거니까 이럴 때는 쪼개 먹든지 아니면은 다른 통로, 이 통로를 이용하지 않는 지용성 비타민을 먹는 거예요. 리포점 형태의 비타민C, 요걸 먹는 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. 그럼 요 통로를 보는 이유는 뭘까요? 암 환자들이 비타민C 메가도즈를 할 때 세포 레벨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, 내가 메가도즈를 넣었는데 피를 타고 돌다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통로에 변이가 있으면 잘 안 들어가질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아예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. 들어가긴 하지만 막 빨려 들어가서 그게 고용량의 비타민C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통해서 암세포를 죽이고자 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좀 떨어지겠다라는 걸 유추하는 거죠. 그래서 변이가 있는 분들한테는, 이 환자는 암이 걸렸을 때 메가비타민C 수액을 놓으면은 효과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겠죠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, 특히 암을 보는 병원에서는 저 검사를 하는 겁니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SVCT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죠.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통로를 이용한다. 그 통로를 이용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얻은 정보를 갖고서 환자를 치료할 때 이걸 유익을 얻는 거죠. 근데 아셔야 될 거는, 통로에 변이가 있다고 해서 비타민C를 수액을 맞거나 또는 경구제를 먹는 것들에 대해서 효과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, 그거는 좀 오바인 것 같고요.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극대화된 효과를 다 못 누리는 것 때문에 주저하는 것 뿐이지, 먹는 걸 두려워할 필요나 맞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SVCT1 같은 경우는 장내 흡수 또는 신장에서 재흡수에 관련된 통로를 보는 유전자예요. 요거는 보통 비타민 진 스케치 검사라고 해서 병원에 다 있을 수 있고요. 요것도 지금 언젠가는 올라오겠지만 암 특화된 병원에서는 요거 검사를 따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조직에 다 있죠. SVCT2는. 그래서 모든 조직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생긴 암세포를 치료할 때 메가비타민C 수액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 요걸 진행하게 되고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쉽게 우리가 진스케치 검사하면 다 나오니까, 여기서 변이가 있는 분들한테 저는 항상 리포점 형태의 비타민C를 권합니다. 그래서 차라리 수용성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수용성은 최소로 낮춰서 쪼개서 먹는 6g으로 충분하고요. 더 먹겠다고 하면은 지용성으로 넘어가시는 게 맞겠죠. 네, 정리를 해서 오랜만에 제가 비타민C를 말씀드렸는데, 비타민C는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중요하고요. 그리고 개인별로도 용량별로 느끼는 효과의 차이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은 6g도 적은 용량이 아니지만 6g 투여했을 때는 내 불편한 증상들의 변화가 없지만 9g, 15g까지 늘렸을 때는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증상의 호전이 느껴진다,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개별적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용량을 늘려서 먹는 걸 해볼 수 있고요. 쪼개 먹는 거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공복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위장 질환이 있거나 위가 헐거나 쓰리거나 위궤양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. 산이다 보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타민C가 위장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는 저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, 힘들어도 용량을 낮춰서 조금씩 넣어서 트레이닝을 하면서 늘리려고 노력하시는 게 정답인 거지, 범위는 위장에 있는 거지 비타민C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비타민C를 갖다가 마치 이걸 먹으니까 내가 위장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. 힘들지 않은 범위까지 조절해 가면서 비타민C를 먹는 거는 맞되, 내가 노력해서 이걸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
게 제가 볼 때는 건강을 지키는 좋은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그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비타민C를 먹는 게 더 슬기로운 방법인지를 고민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.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.